안산시를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재혼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안산의 한 노동자 동네. 평범해 보였던 이 동네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엔 풍파를 겪은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식구였죠. 50을 간 넘긴 가장 박진수 씨.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억척스럽게 일해온 남자입니다. 그의 아내 김미숙 씨는 성격이 드세고 돈을 밝히는 여자였죠. 25살 아들 박준호는 공장 노동자였지만 놀기 좋아하고 술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살의 며느리 최서연,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서연 씨의 시집살이는 단 하루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가난했고 생활은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 미숙 씨의 성미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연 씨를 무시하고 툭하면 비아냥거렸습니다. 남편 준호는 처음엔 아내를 아끼는 듯 했지만 점점 제 엄마를 닮아갔습니다. 아내의 감정을 헤아리는 일은 드물어졌죠.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 짜증과 잔소리를 퍼붓기 일쑤였고 집안일과 부모님 봉양은 온전히 서연 씨의 몫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집안에서 서연 씨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시아버지 진수 씨뿐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는 적었지만 진심으로 며느리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서연 씨가 밤늦게까지 잠 못 들고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 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평화마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가족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며칠째 미숙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더 부유한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가뜩이나 위태롭던 가정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들 준호는 망연자실했고 진수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씨는 황망함과 서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온 동네가 그들 가족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떤 이는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돈이 좋긴 좋은가 봐. 남편 자식 다 버리고 딴 놈을 따라가다니. 그날 이후 작은 집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수 씨는 말이 없어졌고 종종 홀로 툇마루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끝까지 태우곤 했죠. 준호는 술로 슬픔을 잊으려 했고 젊은 아내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겉보기엔 연약한 그녀였지만 그 내면엔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쌓여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처를 갈망하게 된 것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미숙 씨의 가출이 서연 씨와 시아버지 진수 씨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의 말 한마디, 조용히 건네는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안산시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인연을 맺게 되리라고는, 그리고 그 뒤에 영원히 묻힐 것만 같았던 비밀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가 떠난 후 안산의 작은 집은 유난히 싸늘해졌습니다. 원래도 단출했던 밥상은 더욱 휑했습니다. 나물 반찬 한두 가지에 멀건국,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생선 조림이 전부였습니다. 서연 씨는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어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남편 준호는 어머니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더욱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퇴근하면 길거리 포장마차에 들러 친구들과 어울렸고 밤늦게서야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잠들어 서연 씨가 부축해서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진수 씨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무거운 그늘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공사판의 고된 노동에 익숙했던 그였지만 아내의 배신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에 아내가 이런 식으로 등을 돌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는 툇마루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담배 연기는 그의 깊은 한숨과 뒤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로서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지만 가끔은 조용히 따뜻한 물 한 잔을 타서 시아버지 옆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진수 씨는 놀란 듯 젊은 며느리를 쳐다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지친 눈빛에 잠시 따스함이 스쳤습니다. 서연 씨의 일상은 점점 더 힘겨워졌습니다. 미숙 씨가 떠난 후 집안일은 거의 모두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장보기, 밥하기, 빨래, 청소까지. 준호는 돕기는커녕 오히려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일하는 꼴하고는. 남의 집 아내들은 밥상도 잘 차린다는데. 그런 말들은 젊은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한 번은 준호가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보다 잘난 줄 알아? 여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 말을 들은 서연 씨는 조용히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반면 시아버지 진수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철없는 아들의 모습을 본 그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사내 자식이란 놈이 매일 술이나 퍼마시고 입만 열면 마누라 타령이야. 네가 아내한테 잘해주지 못할 거면 입이라도 다물어. 더는 힘들게 하지 말고. 준호는 잔뜩 화가 나 집을 나가버렸고 집안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편을 들어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서연 씨와 진수 씨의 유대감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진수 씨가 공사 현장으로 나갈 때면 서연 씨는 도시락과 물통을 챙겨주었습니다. 저녁에 그가 지쳐 돌아오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말없이 차려주었습니다. 이런 조용한 배려가 어느덧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한 도리일 수도 있지만 사랑에 굶주렸던 서연 씨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노동자 동네는 유난히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작은 눈짓 하나, 헛소문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곳이었죠. 서연 씨는 그 사실을 잘 알기에 늘 거리를 두려 애썼습니다. 오해받을 만한 일은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수 씨의 다정함, 준호의 무관심, 그리고 미숙 씨의 부재는 가까워져서는 안 될 두 사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준호는 만취해 소리를 지르다 대문 앞에서 굴아떨어졌습니다. 진수 씨와 서연 씨가 함께 그를 부축해 집 안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헉헉거리며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색하면서도 묘한 설렘이 담긴 그 눈빛에 서연 씨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슬레이트 지붕 틈으로 햇살이 스며들 무렵 서연 씨는 이미 잠에서 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채소 몇 가지와 생선 몇 마리를 골라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헛된 생각하지 말자. 그분은 시아버지고 나는 며느리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하지만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의 조용한 관심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집에서는 진수 씨도
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챙겨 먹는 것에 익숙했지만 미숙 씨가 떠난 후로는 서연 씨가 아침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서연 씨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상에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뭐라도 좀 드시고 가세요. 땡볕에서 일하시다 쓰러지실라. 그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잠 못 이뤄 퀭했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에 서연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호는 정반대였습니다. 숙취에서 깨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먹을 거 없어? 배고파 죽겠네. 서연 씨가 서둘러 밥을 차려주었지만 상을 받자마자 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밥이 다 식었잖아.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마누라라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 모습을 본 진수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밥맛 없으면 네가 직접 차려 먹어. 아침부터 힘들게 일한 사람한테 타박은 사내 자식이란 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준호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더는 대꾸하지 못하고 수저를 던지듯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부자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며느리 편 만든다고 생각했고 진수 씨는 아들에게 점점 더 실망해 갔습니다. 그 사이에서 서연 씨는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안쓰럽고 집안 분란을 겪는 시아버지께도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있을수록 두 사람의 차이점은 더욱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쪽은 무책임과 무관심, 다른 한쪽은 묵묵한 친절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공사 현장 일이 중단되면서 진수 씨는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연 씨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진수 씨는 그녀를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같이 착한 애는 자기를 아껴주는 남편을 만났어야 했는데 이런 고생을 할 팔자가 아니거늘. 그 말에 서연 씨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터져 나오듯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햇볕에 그을린 거친 손을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 두 사람 모두 움찔했습니다. 서연 씨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네가 너무 젊고 이런 고생을 겪기엔 너무 어리다는 거지. 그 순간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났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가까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서연 씨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점점 더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그 모호했던 감정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서연 씨의 고된 삶을 동정했지만 어떤 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미숙 씨도 떠났겠다. 저 집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에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그 무심코 던진 말들은 언제든 타오를 수 있는 작은 불씨와 같았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서연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자신과 진수 씨의 남은 인생은 사람들의 잔인한 혀끝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두려워할수록 그의 곁에서 심장이 더 크게 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큰 비가 지나간 후 안산의 날씨는 이상할 정도로 무더워졌습니다. 작은 집안의 공기도 그에 못지않게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퇴근하면 친구들과 어울려 취할 때까지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월급은 손에 쥐자마자 술값으로 사라졌고 아내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젊고 생기 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밤늦게까지 온갖 걱정에 시달린 탓에
눈 밑은 늘 퀭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단출한 저녁 밥상을 보고는 젓가락을 상에 내리쳤습니다. 이게 밥이야. 회사에서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는데 집에만 오면 입맛이 뚝 떨어진다니까.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을 아직 안 주셔서 있는 걸로 겨우 차렸어요.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또 내 탓이냐. 여자들이란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야. 준호의 고함 소리에 툇마루에 있던 진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적당히 해라. 서연이가 내 아내지. 종이냐. 네가 그런 식으로 막말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하고 와서 우리 부자밥까지 차려주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입만 열면 독설을 퍼붓는구나. 준호는 순간 멈칫했지만 술기운이 이성을 마비시킨 탓에 목에 핏대를 세우며 대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맨날 저 여자 편만 드세요? 친아들인 저보다 저 여자가 더 중요하세요? 그 의미심장한 말은 가뜩이나 긴장된 분위기를 칼날처럼 베고 지나갔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수 씨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다가 간신히 참았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사람 같지도 않구나, 준호야. 준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을 치웠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결국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슬픈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놈 말마음에 두지 마라. 술에 취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게야. 하지만 서연 씨는 흐느꼈습니다. 사람은 취해야 속마음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무서워요. 아버님, 다른 사람들이 들었으면 저는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진수 씨는 침묵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방금 내뱉은 말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될 구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소문만으로도 서연 씨는 세상의 혀끝에서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기 자신조차 예전처럼 며느리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사이 서연 씨는 뒤척이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뒤섞여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했습니다. 그때 툇마루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수 씨가 홀로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뱃불만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예기치 않게 마주쳤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서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잠이 안 와서. 생각이 많구나.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희미한 담배 연기만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보이지 않는 끈처럼 무겁게 두 사람을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서연 씨는 심장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고 황급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잠겨있던 그의 쓸쓸한 뒷모습은 밤새도록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 씨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퇴근만 하면 을의 술집으로 향했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은 아내에게 주기는커녕 술값과 친구들과의 자잘한 내기 도박으로 전부 탕진했습니다. 서연 씨가 몇 번이나 타이르려 했지만 입을 열 때마다 준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밥이나 하고 빨래나 잘하면 돼. 그 잔인한 말들에 서연 씨의 여린 마음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혼하면 기댈 곳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제 남편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만취해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연 씨 혼자서는 그를 끌고 갈 수 없어 결국 진수 씨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낑낑댄 끝에 겨우 준호를 침대에 눕힐 수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자 진수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서연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잔을 받아들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서연아.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직 젊은 네가 이런 꼴을 겪어야 하다니. 서연 씨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모든 게 부서지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진수 씨는 침묵했습니다. 순간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충동을 억누르고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도 그녀만큼이나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준호가 계속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자 진수 씨는 묵묵히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서연 씨가 무거운 쌀가마를 들고 낑낑댈 때 그가 다가와 들어주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려 했을 때도 사다리에 올라가 지붕을 손본 것은 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곤 했습니다. 존경심과 고마움, 그리고 묘한 따스함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 속에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네 아주머니가 다른 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집 부자, 요즘 이상하지 않아? 아들은 매일 술에 절어 사는데 시아버지랑 며느리는 꼭 붙어서 집안일을 하더라니까. 저러다 뭔 일 나겠어. 그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혀는 이미 썩어가는 지붕을 핥는 불길과도 같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서연 씨는 두려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거리를 두려했었지만 그럴수록 진수 씨의 조용한 관심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또 외박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작은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툇마루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했습니다. 그때 진수 씨가 흠뻑 젖은 비옷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아니요. 준호 씨 기다리느라.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밥그릇을 자기 앞으로 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놈을 뭘 기다려. 배고프면 몸만 상해. 어서 먹어라. 그 순간 서연 씨는 마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보호와 관심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지만 시아버지에게 밥그릇을 건네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감정이 스며들어 그녀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부엌 안에서 결코 같은 박자로 뛰어서는 안 될 두 개의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허겁지겁 저녁을 먹은 후 준호는 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버렸습니다. 서연 씨는 툇마루에 앉아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무거운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고작 23살이었지만 마치 수십 년의 고된 결혼 생활을 겪은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진수 씨가 낡은 나무 의자를 들고 나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밤벌레 소리와 그의 고뇌 어린 얼굴 위로 쏟아지는 노란 백열등 불빛만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사내 놈들이란 게
가끔 철없이 굴 때가 있는 법이야. 언젠가는 정신 차릴 날이 오겠지. 서연 씨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못 믿겠어요. 아버님, 이미 술과 친구들을 선택한 사람 마음에 아내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담담한 말 속에는 수많은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먼 곳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점점 더 책임감을 잃어가고 있으며 아들의 나약함이 서연 씨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며느리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와 아내가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잘들 먹네. 나 기다리는 사람 하나 없. 서연 씨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오빠 몫은 남겨뒀어요. 너무 늦어서 아버님과 먼저 먹은 거예요. 준호는 밥그릇을 상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저 여자 편만 드시네요. 이제 친아들보다 저 여자가 더 중요해지셨나 봐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반복되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쓰라린 모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진수 씨는 분노에 차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네가 술에 취해서 막말을 하는구나. 내 아내와 이 애비한테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건 용납 못한다. 집안 분위기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준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나가버렸고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을 치웠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준호가 뱉은 말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현실이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 한 구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친아들보다 저 여자가 더 중요해지셨나 봐요. 술김에 한 말인 줄 알면서도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서연 씨가 빨래를 널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진수 씨가 재빨리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그의 품에 기댔고 가쁜 숨결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라 몸을 떼었지만 서연 씨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진 따스함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밤에 홀로 앉아 서연 씨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헛된 생각하지 말자. 그분은 시아버지야.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는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지. 하지만 사랑받고 싶은 젊은 마음을 이성만으로 통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외면하는 동안 묵묵히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진수 씨였습니다. 그 사실은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면서 동시에 극심한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느 구석에선가 금기된 감정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리라는 무거운 족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집 안에서 제 밑에 불씨처럼 조용히 그러나 맹렬히 타오를 준비를 하는 위태로운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며칠 서연 씨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준호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잠들기 바빴고 아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저 얼굴을 감싸준 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박할 용기조차 없었죠. 그럴 때마다 그녀의 곁에 있어준 사람은 진수 씨였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곁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그는 낡은 손수건을 건네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고 나면 속이라도 시원해지겠지.
그 소박한 위로의 말에 서연 씨의 심장은 떨렸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아주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수 씨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또 술을 마시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부엌에 앉아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얼룩진 타일 바닥 위로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진수 씨가 들어오더니 낡은 밥솥과 씨름하는 그녀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네 손이 요즘 너무 말랐구나. 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쉬세요. 괜찮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교감이 흘렀습니다. 순간 서연 씨는 심장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것이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저녁 식사가 아니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부부의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소문이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미숙 씨가 없는 집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살갑게 집안일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시아버지 곁에만 붙어 있어? 한 이웃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내는 도망갔지. 아들은 저 모양이지. 저러다 큰일 나겠어. 독초 같은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서연 씨는 두려움에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애써 그를 피하고 거리를 두려 했지만 피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한 번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진수 씨와 함께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에 홀로 앉아 있자 낯선 공허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한편 진수 씨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상하게 본다는 것을 알았고 며느리와 너무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며느리의 슬픈 눈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공사판의 고초를 겪어온 남자가 한 여자의 눈빛 앞에서 무력해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안산의 밤 공기는 유난히 후텁지근했습니다. 동네 전기가 나가 1시간 넘게 깜깜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서연 씨는 희미한 호롱불 옆에서 손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네 짐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서연 씨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조용히 싹트던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틈으로 불어오는 밤바람에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고 머지않아 진짜 폭풍우가 닥쳐올 것이었습니다. 동네에 퍼진 소문은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길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동정 섞인 이야기였던 것이 점차 악의적인 조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진수 씨네 집 이야기는 동네의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서연 씨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귓가에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젊은 애가 안 됐지. 남편이 저 모양이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아버지랑 붙어 먹어? 세상 말세야. 위아래도 없어. 그녀는 못 들은 척했어. 채소를 골랐지만 손이 떨려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얼굴을 감싸쥔 채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진수 씨도 어렴풋이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사 현장에서 동료 인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영감님도 복받았네. 젊은 며느리가 저렇게 챙겨주니. 말 조심해.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다. 진수 씨는 거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온 가족을 대신해 수치심을 느꼈지만 무엇보다 서연 씨가 가여웠습니다. 착하기만 한 젊은 아이가 이제 나쁜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하는 서연 씨의 뒷모습을 보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들 말 신경 쓰지 마라. 떠드는 놈들은 떠들다 말겠지. 우리가 떳떳하면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법이다.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소문은 가시처럼 마음에 박혀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편 준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에게 무관심했지만 소문이 그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아내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때문이었죠. 한 번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한 친구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야, 너네 집은 좋겠다. 네가 없어도 아버지가 네 마누라 잘 챙겨주실 거 아니야.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그 말에 준호는 벌떡 일어나 친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호했던 질투심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 씨가 아버지에게 밥을 차려주는 모습을 보자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를 잘 챙겨? 준호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멈칫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시니까.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내 눈엔 저 사람이 시아버지로 보여. 아니면 다른 뭐로 보여? 그 말은 작은 부엌에 떨어진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수 씨도 그 말을 듣고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 다물지 못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내 애비고 쟤는 내 아내야. 뭘 의심한다는 거냐?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의심이 깊게 밝혀 있었습니다.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켜고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을 치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진수 씨는 주먹을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폭풍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소문은 더 이상 동네의 가십거리가 아니라 바로 이 집 안으로 파고들어 부자관계와 부부관계를 갈라놓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안산의 밤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버지를 의심하는 말을 내뱉은 후 준호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았습니다. 서연 씨와 진수 씨가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설령 그게 평범한 이야기일지라도 그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의 설거지를 돕는 모습, 심지어 의자 하나를 건네주는 작은 행동마저도 그의 질투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준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툇마루에 앉아있는 서연 씨와 진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달 전기요금과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준호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아주 다정하네.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 꼴을 보니 속이 터져, 안 터져. 준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서연 씨는 황급히 일어서며 더듬거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님이랑 그냥.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아직도 발뺌이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매일 듣고 있어. 네가 저 늙은이 마누라나 다름없다고 하더라.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연 씨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 씨가 벌떡 일어나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가 아직 사람이냐? 어떻게 네 아내와 이애비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준호는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아버지가 떳떳하면 왜 동네에 그런 소문이 나겠어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헛소문을 만들어내요? 진수 씨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거친 손에는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막대 먹은 아들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깊은 실망감이 담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비겁하고 막대 먹은 놈으로 자랄 줄은 몰랐다. 화를 참지 못한 준호는 서연 씨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너 순진한 척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을 마친 준호는 손을 휘둘러 서연 씨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서연 씨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진수 씨는 아들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앞에서 내 아내한테 손을 대. 준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술 기운과 충격에 정신이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 씨는 얼굴을 감싸준 채 흐느끼며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진수 씨가 그녀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애비가 여기 있다. 그 순간 준호는 아버지의 눈에서 아내를 향한 깊은 다정함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질투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라 남은 이성마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봐, 내 짐작이 맞았어. 두 사람 진짜 그런 사이였구나. 그러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뒤에는 아수라장만 남았습니다. 서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진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가족은 위험한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소문은 더 이상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의 심장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낸 현실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듯 거셌지만 서연 씨의 눈물은 처량한 빗소리에 섞여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폭풍우가 지나간 후 안산의 작은 집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박판을 전전하며 빚을 지고 있다는 소식이 진수 씨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결국 가정을 내팽개친 탕화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은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뺨의 멍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행패를 부릴까 두려웠고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집 나가고 집에는 시아버지랑 며느리 둘뿐이라니 누가 봐도 이상하지. 그러게 젊은 애가 참 똑똑해. 시아버지를 제대로 잡았네. 그 말들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 씨는 대꾸할 용기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진수 씨가 들어와 그녀의 작고 여린 어깨를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만 자책해라. 그가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아버님, 서연 씨가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요. 진수 씨는 그녀 옆에 앉아 거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세상입이 무서운 법이지. 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만 아는 거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이 있다면 그건 준호 녀석과 미숙 씨한테 있는 거야. 너는 떳떳하게 살아. 나머지는 내가 다 짊어질 테니. 그 말에 서연 씨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보호였을까요? 남편에게서는 늘 모진 말과 아픈 손찌검만 돌아왔지만 시아버지에게서는 가슴 시리도록 다정한 위로가 돌아왔습니다. 여린 마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퀭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도박을 했는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 씨가 진수 씨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또 둘이 붙어 앉아서 속닥거리고 있네. 아주 신났구만. 서연 씨는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닥쳐. 준호가 소리치고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친아들인데 아버지는 왜 맨날 저 여자 편만 드세요? 아버지 마음속에선 이미 저 여자가 진짜 마누라라도 된 거예요? 그 뻔뻔한 말에 진수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한 번만 더 그런 망발을 짓거리면 너를 더 이상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부었고 서연 씨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습니다. 결국 진수 씨는 아들을 붙잡아 마당으로 밀쳐냈습니다. 준호는 힘없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당장 꺼져. 진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같은 아들 나도 없는 셈 칠 테니까.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원망 가득한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연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진수 씨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애비가 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오가는 눈빛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금기된 감정의 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조여졌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진수 씨에게 쫓겨난 후 준호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술과 도박에 빠져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사방에 빚을 졌습니다. 가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서연 씨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수 씨가 나서서 그들을 달래고 심지어 공사판에서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아 빚을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그저 조용한 날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더욱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어떤 이는 늙어서까지 아들 빚을 갚아주는 진수 씨를 동정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그러게 옆에 젊은 며느리가 딱 붙어 있으니 저렇게 챙겨주지. 내가 보기엔 영 이상해. 소문은 태풍처럼 남은 평온을 휩쓸어 갔습니다. 서연 씨는 길을 다닐 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늘 땅만 보고 뛰듯이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부엌 한 구석에 숨어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들판에서 불어온 바람에 호롱불이 흔들렸습니다. 진수 씨는 툇마루에 앉아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을 보고 그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또 울고 있었느냐?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나쁜 여자라고, 아버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거기까지 말한 서연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진수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내가 좀 더 거리를 두었더라면 네가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서연 씨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탓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게 있어요. 제가 너무 약해서, 기댈 곳이 너무 필요해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몸을 피하려 했지만 진수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햇볕에 그을린 그의 손에서 낯설면서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서연아, 진수 씨가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서연 씨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너무 무서운데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모든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금기시되었던 위태로운 사랑이 고통과 외로움의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을 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툇마루에서 비틀거리다 아내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의 심장에 밝힌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술기운은 맹렬한 증오의 불길로 변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그것은 단순히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아버지에 대한 믿음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검은 구름 같은 증오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붕을 완전히 뒤덮을 준비를 마친 채로 그날 밤 아내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을 본 준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술기운은 그의 남은 이성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쥔 채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 씨는 화들짝 놀라 진수 씨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진수 씨는 일어나 아들과 차분하게 마주했습니다. 준호야, 너 취했다. 들어가서 자거라. 헛소리하지 말고. 취했다고?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취해서 며느리가 시애비 어깨에 기대는 걸 봤나 보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는 서연 씨에게 다가가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대단하다, 최서연. 네가 이렇게 천한 여자인 줄은 몰랐다. 넌 날 뭘로 보는 거냐? 서연 씨는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습니다.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놔요, 아파요. 진수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만해라. 네 아내와 이 애비한테 그런 모욕적인 언행은 용납 못한다. 준호는 뒤로 돌아 증오에 찬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감히 친아들 마누라를 탐냈어요? 분위기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아버님, 제발. 동네 사람들 들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했습니다. 두 사람 계속 붙어 있기만 해봐. 내가 오늘 피를 보고야 말 테니까. 진수 씨는 아들에게 달려들어 맥주병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네가 아직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버지도 아니야. 그리고 저 여자, 당신이랑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내가 온 세상에 당신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려줄 테니까. 말을 마친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는 눈물범벅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 씨만 남았습니다. 진수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누구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방에 숨어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무슨 짓을 할지, 세상의 손가락질이 자신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두려웠습니다. 진수 씨는 툇마루에 앉아 지친 눈으로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그였지만 지금은 가족의 비극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불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남은 평온을 모두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이 선택한 길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격렬한 다툼 이후 준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술과 도박에만 빠져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술집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내 마누라를 뺏어갔어. 최서연, 걔는 이제 내 마누라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 마누라가 됐다고. 술자리에서는 비웃음과 조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동네에서 한번 퍼지기 시작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살을 붙여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어느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집안이 콩가루가 되었다는 막장 드라마로 변질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시장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곳마다 수십 개의 눈이 그녀를 쏘아봤고 유령처럼 따라붙는 수군거림에 시달렸습니다. 젊은 것이 쯧쯧, 늙은이한테 붙어서 편하게 살려고 작정했네. 윤리고 도덕이고 다 없어. 집에 돌아온 서연 씨는 얼굴을 감싸쥔 채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수 씨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네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서연 씨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거리를 두지 못해서 남편에게 빌미를 줬어요. 그 끊어지는 말에 진수 씨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키워온 애틋한 감정이 이제 끔찍한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아들 준호,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그였습니다. 준호는 술김에 떠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집까지 찾아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여깁니다. 우리 집. 와서 보세요. 우리 아버지랑 내 마누라가 진짜 부부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숨었습니다. 진수 씨는 텐마루에 버티고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꺼져. 준호야, 넌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준호는 비웃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나세요? 진실이 알려질까봐 무서우세요? 내가 이 동네, 아니 안산시 전체에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줄 테니까 두고 보세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뒤에는 벽에 새겨진 듯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방구석에 앉아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진수 씨는 툇마루에 앉아 멍한 눈으로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무거운 벽돌을 짊어졌던 그였지만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세상의 손가락질과 아들의 증오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운명이 두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한번 사람들의 눈에 사실로 낙인 찍힌 소문은 어떤 변명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에는 그들을 기다리는 폭풍우뿐이었습니다. 동네가 준호의 폭로로 떠들썩하던 와중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내 미숙 씨가 갑자기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왔어요. 그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낡은 캐리어를 끄는 여자의 모습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미숙 씨였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등을 돌렸던 여자가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오다니. 당신이 여길 무슨 낯으로 돌아와?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미숙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 아내고 준호 엄마잖아요. 어디 갔다가도 결국 돌아올 곳은 우리 집뿐이죠. 그 말에 진수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서연 씨는 벽 한 구석에 숨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숙 씨는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착한 며느리 아니니? 소문 들으니 집에서 시아버님 아주 잘 모시고 산다며. 그 비아냥거림에 서연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진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애한테 무슨 망발이야. 집 나간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헛소리야. 미숙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요? 당신이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얘기를. 내 아들이 직접 사람들 끌고 와서 폭로까지 했다는데 아직도 발뺌할 거예요?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반박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아들 보러 온 것만이 아니야. 내 몫을 찾으러 온 거지. 이 집, 이 땅, 전부 내 이름도 올라가 있어. 날 쫓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진수 씨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당신은 아직도 재산 생각뿐인가? 내 재산인데 내가 찾아야지. 그럼 미숙 씨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랑 며느리 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울면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더는 못 견디겠어요. 미숙 씨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어. 진실은 누가 봐도 뻔하니까. 그때 어디선가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퀭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희열이 번뜩였습니다. 엄마, 잘 오셨어요. 제가 엄마한테 모든 걸 다 말씀드릴게요.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폭풍이 더 이상 바깥의 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을 고문하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수 씨는 무거운 심장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공사 현장에서 마주했던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혹독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숙 씨가 돌아온 후 이미 폐허 같았던 안산의 작은 집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아들 준호와 손을 잡고 모든 죄를 진수 씨와 서연 씨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동지를 만난 듯 입만 열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 씨가 밥상을 차리자마자 준호는 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이딴 거 안 먹어. 더러운 여자가 차린 밥은 아무리 맛있어도 못 삼켜. 미숙 씨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저 여자가 겉보기엔 순한 척해도 시아버지랑 놀아나는 년인데 정말 수치스러워서 원. 서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오빠,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그 애원은 미숙 씨의 승리감만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그런데 왜 온 동네가 떠들고 네 남편이 직접 폭로까지 했겠니? 날 속일 생각 마라. 진수 씨가 들어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만들 해. 당신은 입만 열면 애한테 상처 주는 말만 하는군. 준호 너도 갈수록 막대 먹었어. 한 번만 더 헛소리를 하면 너희 둘 다 내 자식, 내 아내로 생각 안 할 테다. 준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인연을 끊겠다고요? 해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두 사람이 어떻게 붙어먹었는지 온 세상에 떠벌릴 테니까. 미숙 씨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주민센터에, 경찰서에 이 일을 다 알릴 거야. 그때도 두 사람이 발뺌할 수 있는지 보자고. 그 협박에 서연 씨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숨 넘어갈 듯 흐느끼며 옷자락만 붙잡고 떨었습니다. 진수 씨는 그녀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숙 씨와 준호가 한 마음이 된 이상 앞으로의 폭풍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방 한구석에 앉아 얼굴을 감싸 쥔 채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아버님, 이렇게 모욕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진수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잠시의 위로일 뿐이라는 것을. 여론의 압박은 이미 너무나 컸고 이제 미숙 씨의 귀환은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모욕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연 씨, 그 젊은 아이가 세상의 잔인한 혀끝에서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진수 씨네 가족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동네 찻집의 가장 뜨거운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매번 오가는 말들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후벼 파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진수 씨는 툇마루에 앉아 지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공사 현장에서 강인하게 버텨온 그였지만 지금은 자기 가족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만약 과거에 자신이 다르게 살았다면 오늘 같은 날이 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서연 씨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보자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것이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미숙 씨가 돌아온 후 이미 패어갔던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와 준호는 매일같이 트집을 잡고 독서를 퍼부으며 서연 씨와 진수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 눈에 서연 씨는 뽑아버려야 할 가시였고 진수 씨는 모든 것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 씨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미숙 씨가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예, 며느리, 어서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너같이 더러운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니야.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집안에서 나오며 증오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당장 꺼져. 네가 여기 있으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때 공사 현장에서 돌아온 진수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만들 해. 여긴 내 집이야. 누가 살고 누가 나갈지는 내가 정해. 아무도 서연이를 쫓아낼 수 없어. 미숙 씨가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한테 아직도 그런 권리가 있는 줄 알아. 이 집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도 있어. 내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그리고 당신, 저 여자를 계속 감싸고 돌 거면 세상 사람들 비웃음이나 각오하라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진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친구들을 집으로 끌고 와 술판을 벌였습니다. 집안은 술 냄새와 시끄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 씨가 물을 내가자 준호는 그녀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 내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가짜 가면을 다 찢어 발겨주길 기다리는 거야. 준호의 친구들이 맞장구를 치며 조롱했습니다. 야, 준호야. 저런 여자를 뭐하러 데리고 있어. 내 집 사정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무리가 와하 웃음을 터뜨리자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고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진수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남한테 소리칠 면목이 남았나 보네. 당신은 이제 곧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내가 소송을 걸든 민원을 넣든 해서 당신이랑 저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온 세상에 알릴 테니까. 미숙 씨는 구석에 앉아 교활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증인으로 나설 거야. 저 여자를 지키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온 사회가 당신들을 손가락질하게 만들어 줄 테니. 그 독설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방에 숨어 숨이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이렇게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떠난 후 진수 씨는 툇마루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서연 씨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내 편이다. 만약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너와 내가 함께 떠날 거다. 서연 씨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 말은 유일한 구명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적나라한 진실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미숙 씨와 준호의 협박이 계속되던 그 밤 이후 서연 씨는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에 웅크리고 앉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눈 밑은 퀭하게 변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미숙 씨의 잔소리나 친구들과 술 마시는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죄인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도 견디기 힘든데 이제 가족마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진수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심장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벽돌과 시멘트만 알고 살아온 그는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서연 씨가 경멸과 압박감 속에서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저녁 그가 방에 들어갔을 때 서연 씨는 베개를 껴안고 가냘픈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나이야. 그런데 이젠 네가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두렵구나. 서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버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죄인처럼 봐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해요? 진수 씨는 거친 손으로 그녀의 갸냘픈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만약 여기에 더는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너를 데리고 떠날 거다. 너와 내가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이내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진수 씨는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마음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한 번 떠나면 거센 여론의 폭풍우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서연 씨에게는 살아갈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 씨는 옷 몇 가지를 챙기고 평생 모은 쌈짓돈을 서연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숙 씨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전연 데리고 도망치려고. 당신 정말 염치도 없구나. 준호도 소리쳤습니다. 가세요. 두 사람이 이 집 대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내가 온 세상에 다 떠벌릴 테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어딜 가든 두 사람은 고개도 못 들고 살게 될 거야. 그 협박은 채찍처럼 날아왔지만 진수 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서연 씨의 손을 잡고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자. 서연 씨는 떨면서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온갖 욕설과 조롱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낡은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이 얼룩진 작은 골목으로 나서자 이웃들이 모여서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혀를 찼으며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가여운 며느리를 지옥 같은 그곳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그들은 공단 근처의 작은 월세방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침대도 제대로 된 가구도 없이 낡은 합판과 희미한 백열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에게 그곳은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수 씨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속삭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만이 제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진수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잘못은 세상이 판단하겠지. 하지만 내게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이제부터 너와 내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이겨내는 거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도전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윤리의 경계를 넘어선 두 사람은 이제 가시밭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것은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라 세상의 잔인한 혀와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사람들과의 생존을 건 싸움이라는 것을. 공단 근처의 작은 월세방에서 보낸 첫 며칠, 서연 씨의 마음은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지옥 같던 날들에서 벗어나 더 이상 시어머니의 욕설과 남편의 폭력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벼워졌지만 앞날이 캄캄했기에 무거웠습니다. 바깥 세상의 혀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어떤 변명도 갈기갈기 찢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방은 고작 몇 평 남짓, 벽은 얼룩덜룩했고 양철 지붕은 한낮의 열기를 그대로 받아 뜨거웠습니다. 진수 씨는 낡은 합판을 내려놓고 그 위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그는 서연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가 가난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조용하잖니.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내가 차차 안정되게 만들어줄게. 서연 씨는 희끗희끗해진 머리, 삐걱거리는 문을 고치려 애쓰는 그의 거친 손을 보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생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아버님 곁에만 있으면 기댈 곳이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나요. 새로운 삶은 고된 노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진수 씨가 막노동을 나갔고 밤에는 녹초가 되어 돌아왔지만 서연 씨를 위해 채소 한 줌, 생선 한 마리라도 사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근처 봉제 공장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월세와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꾸려나가며 소박한 밥상을 나누었고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개의 그림자처럼 끈끈해졌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미숙 씨는 두 사람이 떠난 것을 보고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더 심하게 그들을 헐뜯었습니다. 미숙 씨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거봐요. 내 말이 맞았잖아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둘이 야반도주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대놓고 부부처럼 사는 거죠.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노동자 동네를 넘어 시장으로, 심지어 진수 씨가 일하는 공사 현장까지 퍼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불편하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50살 넘어서 추하게 그게 무슨 짓이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수 씨는 묵묵히 수모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가 두 사람 몫의 고통을 모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서연 씨가 공장에서 퇴근하는데 갑자기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 여자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아직도 얼굴 들고 일하러 다녀? 내가 다 들었어. 동네 망신이야, 망신. 그러게. 젊은 것이 몸 간수도 못하고 시아버지랑 붙어 먹다니. 정말 뻔뻔해. 독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월세방으로 뛰어가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수 씨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말 듣지 마라. 세상 입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 않아.
우리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만 알면 돼. 서연 씨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저 더는 못 견디겠어요. 죄인처럼 사는 기분이에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수 씨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작은 골목을 비추며 어두운 월세방에 기대어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미숙 씨와 준호가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헛소문이 아직 가라앉기도 전에 미숙 씨와 준호는 서연 씨와 진수 씨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새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욕설과 험담에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은 주민센터를 찾아가 진수 씨와 며느리가 부부처럼 동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소식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소해하며 말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았지.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가족이 직접 신고까지 하겠어.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안산시 망신이다. 한편 서연 씨와 진수 씨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통장이 월세방 문을 두드리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두 분은 주민센터에 나와서 명확하게 해명하셔야겠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수 씨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늙은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일이 공론화되면 모든 것이 더 끔찍해질 것을 알았지만 피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로 가는 날 두 사람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진수 씨는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부부처럼 동거하고 있습니까? 왜 아드님과 전부인께서 동시에 두 분을 고발한 겁니까? 진수 씨는 주먹을 꽉 쥐며 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같은 월세방에서 지내지만 저들이 꾸며낸 것과 같은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삐뚤어졌고 제 아내는 집을 나갔다가 이제 와서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모욕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서연 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불행한 여자일 뿐이에요.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제발 저희를 믿어주세요. 공무원은 한숨을 쉬며 기록하고는 말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도 아시겠지만 사회적 여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가급적 거리를 유지하시고 더 이상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밖으로 나오자 서연 씨는 얼굴을 감싸 쥔 채 통곡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마치 재판을 받고 나온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붉어진 눈으로 그녀 옆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그날 밤 서연 씨는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진수 씨는 그녀 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토록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왔지만 그 어떤 시련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에 들떠 신음하는 가여운 젊은 여자를 보며 그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준호와 미숙 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이 동네에서 쫓아내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증오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들을 혈육의 정마저 잊은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론의 폭풍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법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월세방 안에서 진수 씨는 거대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으며 자신과 서연 씨
모두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민센터에 다녀온 후 진수 씨와 서연 씨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세상의 현은 점점 더 잔인해졌고 두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때 진실의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악인들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진수 씨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동료 인부가 그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술집에서 들었는데 준호 그놈이지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고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하더군요. 일을 크게 벌이면 엄마가 고맙다고 돈을 줄 거라면서 자랑하고 다녔대요. 진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아프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모든 악의적인 고발과 거짓말이 맹목적인 질투심 때문만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니. 준호는 고작 돈 몇 푼의 가족의 명예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와 가깝게 지내던 한 이웃 다주머니가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미숙 씨가 돌아온 건 가족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그 남자한테 버림받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 집 땅 차지하려고 돌아온 거지. 입으로는 도덕이니 뭐니 떠들지만 속은 온통 계산뿐이야. 그 말들은 그들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진수 씨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다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치욕의 굴레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전처와 아들의 진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동네 반상회에서 미숙 씨와 준호가 기세등등하게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이 두 사람이 부부처럼 동거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온 동네가 다 봤고 모두가 수군거립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회의장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서연 씨는 몸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진수 씨가 벌떡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대시오. 두 사람의 거짓말 말고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숙 씨는 잠시 주춤했지만 준호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증거가 왜 필요해요? 동네 사람들 말이 증거지. 바로 그때 한 동네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공평하게 하지. 내가 저 집 옆에 오래 살았지만 맹세코 보기 흉한 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소. 모든 건 저 준호 녀석이랑 미숙 씨 입에서 나온 말인데 미숙 씨가 남자 따라 집 나갔다가 이제 와서 땅 달라고 돌아온 거 모르는 사람 없고 준호녀의 그 빚더미에 앉아서 매일 술에 절어 사는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웅성거림이 다시 일었고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왜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전부 카더라 통신이에요? 미숙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우리 집안 명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뒤쪽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 며느리한테 누명 씌우는 게 명예를 지키는 방식인가? 준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술김에 떠벌린 말이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서연 씨를 비난하던 눈빛이 이제 미숙 씨와 준호를 향한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서연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숙 씨와 준호는 분명 발악할 것이고 자신과 서연 씨는 끝까지 굳건히 버텨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불타듯 붉게 물들어 각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빛이 번쩍였고 거짓을 퍼뜨린 자들의 민낯이 사람들 앞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반상회가 끝난 후 동네의 수군거림은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서연 씨와 진수 씨를 손가락질했지만 이제는 의심의 화살이 미숙 씨와 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기들 잘못 덮으려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정말 못됐다. 준호는 빚쟁이고 미숙 씨는 남자 따라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저러는 거라니. 진짜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짓밟렸던 명예는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서연 씨는 깡마르고 눈은 퀭해졌으며 진수 씨의 머리카락은 더욱 희끗희끗해지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더 이상 세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그는 사방으로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공장에서도 그의 불성실함과 나쁜 평판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한때 거만했던 그는 이제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숙 씨의 처지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과거가 폭로된 후 그녀는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내연남은 이미 그녀를 버렸고 아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니 그녀에게는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한때 서연 씨를 모욕하기 위해 사용했던 잔인한 말들이 이제 그녀 자신에게로 돌아와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서연 씨와 진수 씨가 사는 월세방을 찾아왔습니다. 퀭한 얼굴로 그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난 이제 모든 걸 잃었고 갈 곳도 없어. 서연 씨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다시는 저희를 해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진수 씨는 등을 돌린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살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다시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사람이 떳떳하게 살아야 고개를 들 날도 있는 법이오. 미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작은 골목 너머로 사라지는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은 증오보다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도박과 채무 문제로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모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인과응보야. 준호가 경찰에 연행되던 날 서연 씨는 월세방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너무나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폭풍우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계속해서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 진수 씨는 여전히 묵묵히 공사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들을 지탱해 준 것이 진심 어린 애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가난한 월세방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서연 씨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상에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시고 일찍 쉬세요. 진수 씨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가 곁에 있으니 나는 그걸로 족하다. 그 순간 서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때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지켜주는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고통 끝에 그녀는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것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거짓을 뿌린 자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침내 평온을 찾았습니다. 안산의 한 평범해 보였던 가정의 이야기는 결국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 사람은 탐욕 때문에 가정을 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술과 도박에 빠져 타락했으며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소문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는 스스로 만든 대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돈과 이기심 때문에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헛된 욕망을 좇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가족의 정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의 경멸만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나약하고 무책임했으며 술에 빠져 살면서 아버지와 아내를 모욕하기 위해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그는 명예와 직장, 심지어 자유까지 잃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대가는 무거웠지만 그것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 주어진 교훈이었습니다. 반면 착한 며느리 서연 씨는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진심과 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생 공사판에서 거칠게 살아온 진수 씨는 결국 그녀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했고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견뎌냈으며 마침내 평온을 찾았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애정은 그 어떤 힘으로도 꺼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과 계략은 잠시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삶은 조만간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억울하게 짓밟히더라도 언젠가는 누명을 벗을 날이 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무관심과 무책임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은 결국 고독과 치욕만을 남길 뿐입니다. 세상의 잔인한 혀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지만 진정한 애정과 굳건한 의지만 있다면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떳떳하게 살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지 마십시오. 결국 재산이나 명예, 헛된 소문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만 진실한 사랑만이 남아 모든 풍파를 이겨낼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관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으며 책임감과 희생, 그리고 진심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악인은 거짓을 퍼뜨릴 수 있지만 진실에는 언제나 빛이 따르며 올곧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밖의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선한 씨앗을 뿌린 사람은 달콤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공평함이며 험난한 인생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일 것입니다.